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긴급 회견을 열고 오는 9일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시기와 장소, 회담의 급을 제안한 겁니다. 회담 주제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남북 연락채널 복구도 제안했습니다. 남북 당국회담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의제로 개최할지 판문점 연락채널로 사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의를 앞두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어떤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지 불과 28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조명균 장관 기자회견 자체도 회견 1시간 반 전쯤 전격 발표됐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속전속결식 반응은 우선 3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올림픽 안전과 흥행을 위해 북한 대표단 참가가 급선무라는 건데 여기에다 그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미 전략자산 철수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조건부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화가 북핵 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입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지렛대로 북미 대화,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대화 국면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을 늦추려는 북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얼마만큼 대화로 끌고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의원은 오민석 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가능해진 겁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성실을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역 인사 등 20여 명으로부터 공천 등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 아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지만 두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두 의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수사기록 검토 등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서 그런 표현했어요. 1월 1일 김정은의 담화. 이게 나중에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왜 그 날짜를 붙여서 우리가 명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김정은 자신이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진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가지고 옛날 방식이신 분들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정은 자체는 원래 개방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체제가 너무 불안정한 속에서 대한민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 관계를 굉장히 경색시켜 놓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김정은 자체가 어쩌면 자기들 자위권 차원에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쓰는 일은 없다.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긴 했지만 김정은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은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잘 살게 해보겠다는 그 시작으로 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김정은의 지금 1월 1일 날에 그 담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발표? 이게 신년사. 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아, 조심스럽게 말하시는군요. 저도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해보면 저는 어제 처음으로 김정은의 육성을 우리나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어제 처음이었는데요. 이게 제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 듣고서 뭐 저 친북 종북 할까봐 전해드리면 그 방송에 김정은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와, 목소리가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늙었다 이 생각했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조작한 목소리인가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마치 더빙? 예. 어떤 약간의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목소리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갖는 어감인데 그게 이렇게 걸쭉하면서 좀 보스 같은 느낌의 목소리로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군요. 트레이닝을 했을 거예요. 그 말투나 얼굴도 굉장히 늙어 보이겠잖아요. 네,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김정은을 미치광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서방 언론에서. 그런데 갑자기 어제는 김정은이 상식적인 범위의 사람 지도자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간간히 언론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쨌든 어제 신년사는 아주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신년사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러니까 김정은의 메시지보다 김정은의 외모에 집착한 사람들이 보도를 막 쏟아내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팔자주름에 처진 볼살, 34살로 보이지 않는 김정은의 늙은 얼굴.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보는 쪽도 있는 아마도 거죠. 아마도 안정감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목소리도 그렇게 지금 딱 안정감 거기에 동의가 되고요. 근데 어제 북한의 제안,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니까 2시에 조명균 장관이 북한에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평창 참가, 관계 개선 등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첫 남북 회담이 되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남북 당국 회담이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제 그 김정은의 신년사는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북한에 대하여 우리는 키 리졸브 훈련을 잠정 연기하고 북한은 핵도발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대부분의 언론이 이게 미국과의 엇박자다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한미연합사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뭐 이래서 되게 혼란스럽게 국민들을 만든 건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요 얘기는 더 멀리 가면 이미 집권 초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요게 평창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우리가 키 리졸브를 중단할 테니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북한도 도발을 그때까지 멈추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하는 걸 보면 극단적이질 않으세요. 응? 좋은 점이죠? 예, 그래서 그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협상을 해도 뭐 양쪽에서 주장을 하면 한쪽 입장으로 가는 경우는 협상이 아니고요.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결론이 나왔을 때 양측이 그냥 만족은 못해도 용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의하고 인정해야 동의돼서 동의보감이라도 만드는 건데. 아, 이 맥락 있는 유머. 고등학생 유머요. 예. 급식 유머.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뭐였냐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랬었죠, 지금까지. 네. 반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서방의 북한과 좀 친한 그 학자들 얘기를 전해 들어보면 김정은은 절대로 남한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져 오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갑자기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잖아요. 사변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신속하게 우리 정부에서 9일날 판문점에서 당국 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지금 뭔가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최대 쟁점은 그런 게 되겠죠. 키 리졸브를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이제 이 키 리졸브 중단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예, 트럼프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또 일본이 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연합 훈련을 잠정 중단하겠다 할 수도 있다. 니들이 그렇게 해주면. 네. 그 부분은 아마 미국과 이미 사전에 내락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미 교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당신이 말할 수 있어. 재량껏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있어서의 김정은을 이제 올라태웠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미국은 좀 이상한 모양새 되겠네 하는 싫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재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사실은 트럼프의 업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직접 너 김정은 너까지 직접 상대 안 해. 요 느낌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조율해 가면서 트럼프도 김정은도 양손으로 요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저는 올라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트럼프가 불편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계속 안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통령의 위치는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부분이 더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 트럼프 자체는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얻는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반응은 지켜보지 뭐. 저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진정성 있는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니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올림픽의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다. 근데 그게 올림픽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뭐 선수단도 오고 무슨 응원단도 오고 하면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이어진이 계속되면서 어쩌면 올해 안에도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관계만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만 가면 그 사이에 김정은이 핵 실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김정은은요 평창 올림픽이 잘 성공하길 바란다. 근데 거기엔 또 한 축도 있어요. 올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70주년이 되니까 그 70주년이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축하 속에서 그 행사를 치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예로 들었죠, 김정은이. 그리고 둘 다 잘 치러지길 바란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푸나님의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낙관과 이게 비관이 있으면 낙관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은 저 전망이 저는 그렇게 가야 하고 향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직선으로 가지는 않겠죠. 어딘가에서 또 이제 반동이 있고 흔들기가 있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검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명박 박근혜 보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권일 때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 남북 관계를 좀 오바마식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조합도 잘 맞아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의 성격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 들어서도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북한은 늘 내치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트럼프가 장사꾼적 기질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를 푸는데 과거의 이념형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그 요리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이념형 지도자들은 요리가 안 됩니다. 이념형으로 가야 하니까. 근데 오히려 실용적인 지도자들과는 이제 요리라는 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런데요. 처음에 김정은 신년사가 나왔을 때 TV 화면에 보면 밑에 트럼프 두고 보자 이렇게 계속 떴던 거 아세요? 지켜보자와 두고 보자가 참 어감이 너무 다른데. 그런데 우리 언론은 두고 보자로 떴습니다. 계속 그 밑에 자막이. 그랬다가 오늘 지켜보자로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중관계 회복하려면 빨리 자유한국당 쪽 정치인들이 변화된 세상에 자기를 맞춰가야 돼요.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뭐가 나와도 무조건 그 문재인 흔들기 코드로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언론이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흔들고 클릭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사실보도. 그 사실보도의 목적이 네. 공익, 국민, 그렇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먼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핵 개발하지 말래며. 그래서 핵 개발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냐?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고요. 김정은이 그래서 우리 평화체제로 이제 가자. 올림픽도 출전할 수도 있고 뭐 만날 수도 있고 다 이야기하면 핵 개발하면 핵 개발한다고 욕하고 전향적으로 평창 올림픽 참가도 할 수 있고 나만 뭐 잘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면 또 자기 말 바꿨다고 욕하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쪽도 다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결국은 문정인 특보하고 정세현 전 장관을 그렇게 보수 언론이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비판해도 결국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소한 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도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무조건적인 반대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분하님.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런 상황이 안 와요. 공감력을 갖기 위해서 한번 그 네.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빨리 생각을 바꿔줘야 될 사람들은 그 문정인 특보나 정세현 전 장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관되게 가고 근데 있잖아요. 그냥 일관돼요. 욕먹어도 일관돼요. 그러면 학자로서 어떤 분은 평가받고 한 분은 뭐 전직 관료로서 경세가로 뭐 평가받으면 되는데 지금 언론은요. 남북관계가 계속 긴장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제가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자, 트럼프도 이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취임 1년 되는데 그 트럼프 자체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 하는 짓을 보면 막 취임 초기하고 달라요. 그만큼 학습 효과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워낙에 막 개망난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도 금방 자기 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도 무엇이 이익인가 한번 생각하게 될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획기적인 사건 하나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시대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김정은의 말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느라고 우리 인민들 고생했다. 앞으로는 이제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었고요. 남한도 당신들도 우리 동포로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북한의 개발 사업 같은 게 생기면 남한한테 먼저 그거 주고 개성공단 다시 열기만 해도 한반도는 급격하게 평화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통일이 밥이다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역설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로 가는 거니까 14%의 국민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논리. 정말 이상한 논리는 저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핵을 개발해 놓으니까 한반도에 앞으로 핵 떨어질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강철비.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홍준표가요 1월 1일 날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면서 달력에 인공기가 등장하는 세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 사건인가? 그거 진짜 저 그림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은행이 공모를 해요. 어린이들로부터 뭐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촛불 관련한 것도 있고 뭐 통일 관련한 것도 있고 이런 그림을 공모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 태극기도 있고 인공기도 있고 그게 어우러지면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되게 잘 그렸어. 그것이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달력이 지금 들어간 건데 그걸 갖고 지금 전국문의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게. 아우, 푸나님은 되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네, 욕하니까. 하세요. 근데요, 그게 논란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인공기의 위치가 태극기보다 조금 높다. 근데요, 그거를 그린 어린이는 저는 천재화가 같던데요? 진짜 잘 그렸어요, 그림을.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 신년 인사에 한 말이에요.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지금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2차례나 강조했고요. 참, 금년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민심을 보고 달려야 한다. 지금은 여론 조작 시대이다. 또 KBS가 판치는 언론 조작 시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한 말도 맞는 말이 한 말도 없어요. 2018년에요. 1972년도에 그 라디오 테이블 계속 틀어놓는 것 같아, 녹음해서. 아니, 대한뉴스. KBS는 이동관이나 이정현이었고요. 그렇죠. 참,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서 인공기와 태극기를 같이 그려놓는 것에 대해서 공격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남북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통일 바라는 국민들이 이제는 없어요. 차츰차츰 교류 이질감을 없애면서 그런 건데 그 통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어린이를 공격해야 돼. 어린이 공격한 거잖아요. 그 공격받은 어린이의 심정 어떨까요? 저는 그 어린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당선됐어요. 기뻤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은행 달력에 실렸어요. 어린이에겐 되게 기가 펄펄 살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일 야당의 아저씨들이 떼거지로 자기의 그림을 욕할 때 그 어린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동심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장재원이는 더 한마디 더 했어요. 2018년 대한민국에서 친북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이라는 공적 금융기관의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은행 측은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미술 대학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최종 결과를 달력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해명이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다. 논평을 위한 논평이다 보니까 논평 자체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데요. 그런 논평을 보도하는 언론은 뭡니까? 아, 진짜 이건 너무 저질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자유당 논평도 좀 패싱하십시오. 그거 완전히 중계하지 하지 말고 언론도 진짜. 그래서 심사위원장 맡았던 분이 그 미술대회 우리은행이 주최해서 우리미술대회였대요. 행사 이름이. 네. 우리미술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하순 서울대 미술대학 부학장의 심사평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거 마무리할게요. 네. 유치초등부의 대상 작품은 평화를 의미하는 쑥쑥 통일나무가 자란다를 표현하였습니다. 나무에는 작은 가지와 잎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행복한 미소가 느껴집니다. 아마도 다가올 미래에 이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스스로 움트고 자라서 행복한 미래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와 의미 있는 내용,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된 표현에서 행복한 느낌으로 그림을 보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박수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이명박은 이명 계약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명 계약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푸나님은 이 UAE 원전 수출 요 전에 이게 UAE 특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냥 UAE 임종석 특사였어요. 특사건. 근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자유당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MB 비리 관련하여 원전 수주 관련 비리를 캐다가 UAE 왕세자의 돈까지 들여다봤고 그거에 대해서 UAE가 항의했고 그래서 불 끌어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자유당에 도움이 되나요? MB한테 도움이 되나요? 제가 이런 건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약간 모질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뭔가 앞뒤 없이 총을 난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편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철회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 계속 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하자고 이 지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여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선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인은 의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기 당사자는. 정말 MB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말끔하고. 그런데 자유당은 과연 MB가 말끔하고 깨끗한 순백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사람의 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안 했는데 지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로 가려보자 이런 식인데 어그로 끌기 하는 건데요. 이명박이 현충원에서 기자들 질문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자택 논현동 자택으로 가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했더만요. 사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서운한 지점 이야기예요. 폭로라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걸 보면요.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말 못해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JTBC 여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다. 뭔가 이분의 답변에는 늘 이렇게 말끔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네.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스가 MB께 아니라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 물을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말 못해.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명계약이라는 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핵 폐기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는 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포화 상태여서 아랍에미레이트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데 네. 그게 지금 세월호 문제까지도 음모론이 있어요. 운반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는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명 계약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리베이트하고 다음에 그 아크 부대가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리베이트 건은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리베이트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네, 요번 이 논란은. 그다음에 핵 폐기물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그 세월호가 과적. 네, 세월호 과적과 관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을 파악할 길이 지금은 그렇죠. 없고요. 근데 이 핵 폐기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핵 폐기물 재처리 관련하여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도대체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경주에 뭐 방패장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핵 폐기물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재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IAEA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요. 결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 조항 조정해야 돼요. 재처리 과정에서 그 핵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면 합의에 핵 폐기물 처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당도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MB가 지금 부정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요거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이면 합의 그중에 핵 폐기물 처리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라는 그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네, 여기에 조사 대상자는 원세훈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리베이트 이야기하셨는데 MB 리베이트는 없었을지라도 원세훈 리베이트는 있었다가 정설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크 부대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원전을 수주하면서 그 원전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군대의 성격에 관하여 지금 입장이 막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군대 파견하기로 한 것이 이면 합의였냐 뭐였냐 이거는 이면 합의로 있었다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군사 교육 훈련, 뭐 군수 지원, 고위급 상호 방문 통한 군사 교류 협력. UAE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중동의 열강들이 둘러싸인 나라 중에 하나라서 네. 군사력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목적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인데도 좀 이상한 게요. 건설비를 우리가 대는 그런 공사였어요.
건설비를 우리가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출해준다. 초기에. 이자가 없이 대출해주는 네, 그런 네, 형식이라서. 네, 네. 근데 참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돈 많은 나라예요. 석유 때문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도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UAE 원전 수주에서 초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밀려 있었고 UAE가 우리나라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고 왕세자회가 접근해서 결국은 이제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게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굴욕을 감수하고 내가 원전을 수주했다. MB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스스로 자랑도 한 그런 원전 수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불리한 조건에서 원전을 수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무이자 대출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폐기물 문제 이면 합의가 있었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의혹이. 그리고 심지어는 부대까지 군과 관련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원전 수출의 한전 쪽의 이면계약 의혹, 또 핵폐기물 국내 반입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원전의 수출 사업이 좀 뭔가 좀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이명박 때 제공하려고 했던 바로 항공우주센터 설립, 이것도 그 계약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항공우주센터 설립을 백지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히 나빠졌다더라가 썰이에요. 이거는 썰 아닙니다. 예, 이거는요. 그 확인된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가 2010년과 2012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할 전역 간부들을 실제로 모집했었다는 거예요. 모집을 했고 2010년에는 육해 공군 본부에 전직 지원과로 공문을 보낸 사실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은 과학화 훈련 전문가, 해군은 항만 방어와 함정 수리 전문가, 공군은 조종과 정비, 무장 전문가들을 전역한 간부들 중에서 수소문을 했었대요. 그래서 국방부가 400명 정도 모아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내려고 했는데 정작 찾아보니까 100명밖에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파병가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분쟁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은 얼핏 해본 적이 있었어도 네. 원전 건설에 대한 다른 조건으로 우리나라 부대가 파병돼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이 수면 아래에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던 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신 공로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항공우주센터 이거는 2012년 중반에 국방부가 또 사람들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와 무장특기의 간부들로 모집 대상의 폭을 좁혀가지고 국방부가 공군에 1억 이상의 연봉이 보장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법 모아졌대요.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 항공우주센터가 설립된다는 말을 책임 있는 군 관계자가 했다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2013년 3월에 국방부가 없던 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없던 일로 하면 모아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UAE와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이게 2013년 3월이면 박근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특사 관련하여 해명할 때 박근혜 때 와서 조금 UAE와의 관계가 나빠졌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니까 언론이 하도 그러니까 한마디씩 해준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해 와서 이제 당황스러웠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요때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한전 쪽 임용 계약 의혹, 즉 핵폐기물 국내 반입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는 거죠.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임용 계약이라는 게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아니면 굳이 그런 임용 계약을 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이라는 건 이를테면은 한전에서 수출을 하는 원전을 수출하는 담당에게 받는 리베이트, 거기를 건설하는 건설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나간 방송에서 자원광물공사가 사실상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요. 파산돼가지고. 광물자원공사는요, MB 핵심 측근이 낙하산으로 사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자원외교 국조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죠. 그래서 지금 대체로 더 자료가 나오겠지만 한 5조 정도를 자원외교에 투자했다가 5천억인가 회수했나? 뭐 그런 수준입니다. 10%? 네,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합법을 가장했지만 분명히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없이 이런 걸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직접 날아가기도 하고 뭐 국방장관 다녀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왜 이런 거 있죠.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야 되는 경우에 저 사람은 저 정도 급도 아니고 그 정도 나라도 아닌데 너무 특별대우 하는 것 같은 느낌 드네 하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대답을 뭐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은 네. 분명히 뭔가 있는데 지금 이거 찾아봐. 이것들아 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크 부대 관련하여서는 사실을 알아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안 밝혀야 되는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외교의 품격이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구나. 외교의 품격. 네. 요즘 보면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 이 개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명박근혜는. 그리고 한반도는 엄청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1대1 외교도 아니에요. 1대 다자간 외교거든요. 1대 다자간 외교를 해야 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상 4대 강국과 같이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1대1 외교,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꼬인 거예요.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늘 풀거나 덧셈 뺄셈으로 푸는 거죠. 국방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거를 너무 이제 있으면 지들 말대로 원전 팔아먹기 위해서 사실은 또 우리나라 국방을 좀 팔아먹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되 잘 팔아먹고 원칙대로 팔아먹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 텐데 이게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게 계속 있는데 그 석연치 않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UAE 관련하여 자유당이 의혹을 제기할 때 정말 철저하게 정파적인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파적인 목적으로 제기한 그 의혹의 비수가 자유당의 심장을 겨누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직 문재인 흔들기엔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식을 보면 국익을 생각해서 말 못하면 욕먹고 가만히 참기도 하고 인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외교의 품격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문재인의 외교의 품격이. 그리고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돌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관련해서 집권 초에 언급하면서 중동이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게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랍에미리트였. 네. 그게 지금 이런 보고를 다 받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동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등등 해서 그게 어떤 나라와는 어떤 나라끼리 사이가 안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훑어보면 외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이 원전 수출을 그렇게 영수고 해댔던 이유가 순수하게 우리나라 원전 발전을 위해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출발하는 아마 국민적인 의혹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최근 나온 보도에 의하면요.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군수지원협정을 몰래 체결했대요. 네. 이걸 이제 부른 이름이 있는데요. 상호 군수지원협정 MLSA를 체결했는데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자와 영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랍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 부대 파병한 데 이어서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MLSA를 추가로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 부대는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파면 팔수록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두 정권에 이어서 뭔가 정말 구린 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방송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는 가장 첫 번째가 일단 국익. 그쵸. 근데 그 국익을 어때?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얻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국가 정상들이나 국민들을 대할 때에도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하면 되더라.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건 푸나님은 참 속이 시원하겠다. 부럽다. 근데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아이 나쁜 새끼들. 지금 진짜. 속 시원하시죠? 2018년. 이번에요, 제가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다가 보통 우리가 뭐 무술년, 병신년, 양해하면 양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다가 개 다음에 년을 붙이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올해는 2018년의 개년이네요. 나 진짜. 정말 시원하네요. 그죠? 저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개해로 바꿨더니 영 그 어감이 안 나서. 근데 진짜 1월 1일 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줬던 그 희망.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럼프급의 망나니도 나만의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물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김정은 자체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방송도 여러 번 했으니까 정편들처럼 김정은 개망나니에 무슨 핵개발학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스위스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칭찬하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고무 저는 찬양이 됩니다. 그럼요. 저 칭찬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으로 시작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이 평창올림픽은 자기가 유치했다고 자랑질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하늘이 돕는다는 건 만약에 시점에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참 북한 문제 풀기 힘들었겠다. 근데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식인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근데요,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 만약에 자유당이 집권했으면, 지금 또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가지 못하죠. 고립시키죠. 북한을. 그렇죠. 멍청한 놈들이. 그렇죠. 그래요. 니들은 핵개발에 있으니까 징벌적으로 절대 못 와. 이 상태로 갔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 미사일 뻥뻥 쏘고 난리 난다. 바보 같은. 핵실험. 대안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쓰거든요. 김성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아마추어라는 걸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민주정권 10년 동안의 경험들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성숙해서 다시 돌아온 정권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요. 얼마든지 프로가 돼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된 말인데 그쪽은 아마추어도 프로도 아니고 열외예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속 시원하게. 자, 2018년 개년에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생각해보면서 자, 첫 방송 재밌게 마쳤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된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야, 드디어 또 이게 2018년이 됐습니다. 올해도 뭔가 좀 조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18년과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그 새날을 제가 청취자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독한 방송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네. 1월 1일 날인데도 지금, 뭐 내가 보면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프로도 보면은 뭐 밤에 축구 시합이 있다던가 뭐 연예 대상 뭐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쉬거든요. 근데 새날은 전혀 꿈쩍을 하지 않네요. 너무 새날을 호락호락 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야, 이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역시 여기서 정말 잔뼈가 굵어지신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약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제가 또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약초님을 보면서 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감기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기침이 꼭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좀 모자를 자주 쓰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보통 우리 개그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머리가 나쁘면 모자를 쓴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추워서 그냥 쓰는 건데. 네. 그리고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뭐, 한 해가 지나니까 그래도 전에보다 살이 그래도 100g 정도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요즘 좀 신경 좀 쓰고 있어요. 100g 정도 빠지셨어요, 지금. 오랜만에 동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깜짝 놀라서 사람이 동글동글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피식 웃으면서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그 여운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8시 이후로는 안 먹고. 이제 좀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약간 또 김용민 PD하고도 살짝 느낌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김용민 PD 분도 요즘 보니까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요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용민 PD 그 네. 방송 몇 개 줄였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올해는 제 키워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 얘기했지만 좀 많은 걸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올해는 감사와 건강이다. 그래야 화를 내가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한테 욕 한번 하고. 이런 개씨악놈 새끼들아! 악플 좀 달지 마라. 새날에서는 없어요. 에버니스트에서 늘 항상 그래도, 예. 좋게. 그러니까 썰방에서 마지막으로 욕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다 그 사람조차도 감사와 건강을 위해서 좀 댓글을 웬만하면 안 읽고 있습니다. 안 읽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날에서 선플러님들이 썰빵에 또 많이 가서 도와주셨던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군들이 마치 그 6.25 때 유엔군에서 도와주듯이 도와서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한숨 돌렸습니다. 한숨 돌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18년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꿈, 계획, 이런 거는 또 식상할 수가 있으니, 그죠? 그래서 요번 주 주제는 바로 용돈입니다. 참신하네요. 참신하죠? 굉장히 근데 용돈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용돈 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만요. 네. 그 용돈 남으신 분들은 네. 우리 새날 베스트에서 네. 달력을 신청해 주시면 예. 기왕 구입하시는 거 시원하게 넉넉하게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구매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진이 실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새날 나왔던 분들. 굉장히 선명하더라고요. 화질이 너무 좋아. 고퀄. 네, 고퀄리티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갖고 계시면 또 선물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또 명절 전에 좀 구매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셔도 우리 좋을 것 같아요. 또 김일희님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 네. 저는 얼굴을 일부러 작게 넣습니다. 더 궁금하시라고. 더 작게 넣으셨어요? 정말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사진 대신에 제 초상화를 넣었어요. 초상화를? 예. 또 보시면 아십니다. 야, 이거 진짜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얼굴을. 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초상화를 보고 실제로 저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알아봤어요, 제 얼굴. 알아봤어요? 예. 야, 왜냐면 저도 예전에 출연하기 전에는 굉장히 얼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비님을 한번 본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너무 비슷하셨어. 약간 그 말투랑 그 외형 있잖아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때 궁금증을 풀었고, 푸나님도 굉장히 신비주의 잘 안 나와요, 사진 같은 게. 그래서 푸나님도 보고 해서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새날 달력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네, 새날베스트.com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팟빵 게시판에 보시면 공지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용돈인데, 자, 용돈으로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가위바위보로 누가 먼저 또 얘기할지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자, 또 똑같아. 아니, 한 해가 지나도 뭐 바뀌지 않아. 가위바위보만 하면은, 저랑 마차님 맨날 이겨요. 근데 또 알아, 또 3번 한다고 또, 뻔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4번 할게요. 4번. 네, 두 분 갈리세요. 여기 꿈에서 본 것 같아, 이 모습을. 가위바위보. 약초님 1등. 자, 우리 야수님이 이제 꼴찌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하세요, 약초님. 1번, 2번 남았죠? 네. 네, 오늘은 제가 2번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조금 변화됐네. 좀 개편했어. 네, 자, 개편을 우리 해야죠. 야수님부터 용돈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용돈 받아본 적이 정말 오래되셨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용돈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고3 때 담배 피다가 들켜가지고 여름방학 중간에 담배를 들켰었는데 담배 핀 그날로부터 용돈을 못 받았어요. 엄마가 이제 돈 주면 담배 핀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용돈을 못 받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집에를 안 들어갔거든요. 거의 가출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안 가? 예, 그냥 집에 가는 게 귀찮아서 안 갔어요. 개망난이네.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알아갈수록 그 학교 근처에 배울 점이 없네. 학교 근처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뒹굴거나 선배 방에서 이렇게 기거하거나 그렇게 거의 상거지처럼 살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제대하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어른들한테 뭐 딱히 뭐 용돈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 하다가 이제 용돈 때문에 굳어진 제 소비 습관을 한번 생각이 나서 제가 담배를 들키기 전까지 용돈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들에 비해서 예.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은 매일 5,000원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 지금도 사실 예. 5,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0,000원씩 받았어요. 주말에는. 재벌 수준인데요. 주말에는 아까 그 뭐 수당이 더 나오는 건가요? 예, 주말 수당이 휴일에 논다고 더 나오는 따로 거예요?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책값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책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어요. 교과서 말고 네. 일반 책들. 네. 그래서 책값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책값은 후불제였죠. 그러니까 제가 서점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골라서 가지고 오면 그만큼 엄마가 가서 이제 계산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좀 부담감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설거지 하셨었어요. 생선 장사하시고 예. 이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그런 노동을 하셨는데 저만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걸 다 그냥 자녀분한테 다 쏟으신 거구나, 돈을.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개망난이 같다. 저렇게까지 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책도 다 마음껏 보게 해주고 했는데 담배나 피고 그러니까요. 집에 안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 돈으로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기죽지 말라고. 집 가난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이제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도 항상 뭐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항상 뭐 술을 먹어도 소주 몇 병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는 깡소주였지만 고등학교 때 뭐 먹어봤자 깡소주잖아요. 지금 예. 술, 담배, 뭐, 고등학교 때, 대단해. 이걸 성인이 돼서 하는 거를 다 하시고, 그래도 좀 나은 건, 그 책깡은 안 하셨죠? 책깡은 그 대학 가서 하셨어요? 왜냐면은- 책깡이 뭐냐면은 이제, 그 책을 구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 예. 보여주고, 돈을 받고, 책은 다시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 안 하셨네. 그래도. 담배를 들키고 난 이후로 네. 그 용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 너무 쪼들리니까 이제 선배들이 밥을 사준다거나 술을 사준다 그러면은 조건 없이 무조건 데모도 나가고 그 선배들 뭐 알바하는데 도와주러 가고 뭐 이렇게 살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현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 한 갑이라도 살려면. 그래서 이제 전공책을 갖다 팔고 이제 그렇게 막 연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남아있는 소비 습관들 중에 가장 겁없이 이제 지르는 게 책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책을 사는데 쓰는 돈 자체를 되게 좀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맞아요. 계산 많이 해요. 책값이 내가 몇 권을 사는지, 얼마를 쓰는지 계산을 하는데, 저는 그 책 사는데 딱히 계산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서점 그 회원 멤버십 보면 항상 제일 높은 등급이죠. 제일 높은 등급. 그래서 그 용돈 때문에 이제 제가 아주 힘들 때, 그러니까 사업 다 망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당장 뭐 그 밥값도 없던 시절에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샀었어요. 돈이 생기면. 옛날에 무슨 선비 얘기 듣는 거야. 집에서 막 간장에다 밥 먹으면서도 책을 항상 읽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니, 빌려보거나 도서관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은 사요. 그 소욕이 있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서점 가거나 서평을 보거나 해서 그 괜찮아 보이는 책은 사서 읽거나 안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어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면은 다시 사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책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또 돈 주고 또 구매를 하시네요. 저는 그게 일종의 작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작가한테 뭔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책을 얼마나 샀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궁금하다, 이거. 노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적어놓으시나 봐요. 책 사겠다고 그러니까 읽으면은. 메모해놓은 책들이 총 117권이에요. 그러니까 사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을 거라고 이제 그 메모해뒀던 게 총 122권인데. 122권 중에 구입한 책이 117권. 거의 다 구매하신 117권 중에서 읽은 책은 한 80권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30권 정도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있는 계속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되는 거죠. 2018년도로 2월 어. 되는 건데. 근데 또 새 책 사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주문했어요. 그죠? 그럼 또 밀리잖아요. 또 네. 계속 못 읽는 거 아니고. 뭐 그런 거죠. 뭐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사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놓은 책 중에 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 책도 보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책들은 네. 올해 봤던 게 8번째로 봤던 책이죠. 8번째.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입해서 읽었던 117권 중에 80여 권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좋았던 책 몇 권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나머지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권을 읽은 사람이 추천하는 3권과 10권을 읽은 사람이 추천하는 3권은 달라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 3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은 저 섭섭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좀 그 성공 아카데미 같은 걸 다녔거든요. 그 100만 원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카데미인데 거기서 했던 것 중에 이제 독서에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달에 4권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권을 다 주문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래요. 읽는데 다 못 읽으면 다음 주가 되면 새 책을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네. 그리고 시간 날 때 이제 주말에 읽든가 그래도 다 못 읽으면 새 책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해야지 4권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4권씩 읽는 습관을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독후감 발표해주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들으신 2배를 더 읽으시니까 대단하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 책값이 프랑스하고 비교해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싸죠. 아, 그래요? 되게 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책값이 좀 불필요하게 포장이 많이 돼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포장은 오히려 페이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보기가 더 편하긴 한데 예. 그래도 프랑스는 정말 책값이 비싸요. 비싸야 돼요. 비싼 게 맞는 건 예,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비싸게까지 하면 더 안 읽을걸요. 미국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스티븐 킹 같은 책도 보면 종이 완전히 네. 옛날 갱지같이 맞아요. 되어 있는데도 거의 한 18,000원, 2만 원 할걸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네, 그래도 이게 좀 연루액이 이제 다른 좀 옆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도서 구입 시스템 자체가 좀 작가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작가가 책을 출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수준 이하만 아니면 무조건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요. 전국의 도서관이 일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쓰레기야. 이 내용은 너무 안 돼라고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들한테 도움될 게 없다고 판단되는 책 외에는 전국의 도서관에서 무조건 사주면 기본적으로 1-2만 권은 일단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예. 작은 도서관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마을의 각 작은 도서관에까지 다 구입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집필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예. 10,000권이면. 근데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주민이 이 책을 좀 구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해야지 도서관이 사요. 맞아. 신청해야 돼요. 예, 신청하죠. 예. 그래서 작가들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철 제가 많이 타잖아요. 근데 거의 안 읽어요, 책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가끔씩 그 탭 같은 걸로 그 가끔 책 보시는 분들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북 리더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없어. 저도 이북 리더기 샀거든요. 네. 너무 매력적인 거 이게. 네. 왜냐면 아마존 킨들 같은 데서 네. 광고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샀는데 정작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북 리더기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는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평소에 안 보면 이북으로도 안 본다고. 맞아, 그건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책을 보라고. 책을 보다 보면 이 이북은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저도 이북 리더기가 한 2-3개 있는데 이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좀 빨리 보고 싶은 그 분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든지 그 사회과학 책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이제스트 수준으로 한 몇 페이지 미만의 작은 소책자들 있죠.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보고 싶거든요. 빨리빨리. 그럴 때는 이북 리더기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한 영화를 볼 때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빨리 네. 넘기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료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이북 리더기가 더 좋아요. 책보다. 왜냐면은 내가 그 형광펜 밑줄
캡슐 쳐놓은 것들을 따로 이제 스크랩이 자동으로 되니까 아주 따로 모아서 보기 참 좋거든요. 그리고 책값도 싸게 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예. 그게 안 써요? 한 반 가격 정도 되던데. 30% 정도 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북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그런 거는 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 읽었던 책이라기보다 제가 이 분야를 알게 돼서 정말 행운이다. 이거를 내가 알게 돼서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행동 경제예요. 책 이름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학의 분야인데. 아니, 들어봤는데 행동 경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행동 경제학인데. 읽어봤어.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그래서 경제학의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책이 상식밖의 경제학이라고 되게 얇고 재밌어요. 댄 에리얼리라는 이스라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발견했던 사람들의 행동의 불합리성을 자기 스스로 연구하다가 이제 행동경제학까지 맞닿았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사고로 이제 전신 화상을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행동경제학까지 이르렀던 사람인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이제 쓴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책이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이게 좀 책이 너무 두꺼워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거부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지?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 맨날 그러는데. 예. 근데 왜 그랬지 내가 막 이렇게 막 후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인간은. 그럼 나는 인간이 아닌가? 동물에 가까워. 근데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판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가 어떤 고민하고 에너지를 먹고 쓰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항상 대부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한단 말이죠. 후회하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험으로 검증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막 꽉꽉 박혀 있어요. 왜 그런데요? 그거는 너무 긴 이야기예요. 너무 긴 이야기예요. 책을 읽어야 돼. 궁금하네. 생각에 관한 생각이 행동 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이 직접 쓴 책이에요. 행동 경제학을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논문을 제외하고 일반 대중서적으로는 유일하게 쓴 책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좀 쉽게 쓴다고 쓴 책이네, 그러면. 전 세계 언론인들과 과학 매니아들 있죠. 매니아들이 거의 20년 동안 달달달 볶아서 제발 좀 하나 써달라고. 왜 논문만 쓰냐고. 그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대중들을 위해서 좀 재미있는 책, 쉬운 책 하나 써달라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늦음하게 하나 나온 책인데. 그거 베스트셀러 됐겠네. 네? 제목이 재밌잖아요. 원래 이제 그 원서 제목은 그 빠른 생각, 느린 생각. 제목만 들어도 재미없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들어올 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들어왔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까 느낌이 요런 느낌이거든요. 막 노래방에서도 누가 막 노래 안 하면 노래 해봐 주변에 다 하라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노래 하고 있으면 딴 얘기 하잖아요. 기분 혹시 그랬을까봐 주변에서 내봐 그래 20년 만에 내자 냈는데 반에 시장에서 싸늘해지면은 그분 실망했을까봐. 당연히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됐죠. 됐어요? 다행이네. 그리고 그거 외에 제가 좀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제목이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격려하잖아요. 너의 욕심이 옳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괜찮아. 더 가져야 된다. 그게 과연 어디까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비슷한 종류의 책이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은 쓸모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전, 아니 100년 전에 50년 전만 해도 다 알아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우고 큰 병이 아닌 이상은 집에서 예, 스스로 이제 뭐 서로 어머니 치료하고. 손은 약손 그렇죠. 하면서 다 낫게 예, 해주고. 다 했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면 불법 의료 행위로 법에 저촉이 돼. 애를 낳는 것도 집에서 낳으면 안 돼요. 의료법에 저촉이 돼요. 아, 지금은? 예,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으로 해서 전문가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생기지만 결국에는 그 전문가들 덕분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예전에 아버지들이 다 집에 다 고쳤어요. 예. 문 고치고 뭐 시멘트 바르고 네. 뭐 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사람 부르잖아요. 요즘은 법적으로 전자제품 그 커버 자체를 못 뜯게 돼 있잖아요. 커버 뜯으면 뜰 수는 AS가 안 있는데 돼. AS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겁주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이폰도 뜯어보면 별거 아니거든. 아이폰도 실제로 뜯어봤어요? 이거 뜯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배터리만 교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이팟은 뜯어봤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기업이 네. 제도적으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난 이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많이 뜯어보셨는데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셨었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017년 최고의 제가 추천하는 책 한 권이 네.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좀 정보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데,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보라고 하면 정보는 손에 안 잡히는 어떤 무형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보는 실체가 있는 물리적 실체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왜냐면은 그 정보에 담겨 있는 메시지, 정보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매개체가 없으면 전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종이든 어떤 하드디스크든 어떤 전자적인 형태든 에너지와 물리적 실체가 필요한 거죠. 그 실체가 없이는 정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뇌 속에 저장될 때도 어떤 뇌의 전자적인 흔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변형된 뇌세포가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라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는 정보라는 게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사시대 때부터 인간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는 이 시대까지 어떻게 이제 그 정보라는 사회적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는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까지 이제 있는 책인데, 저는 그 제가 생업으로 이제 마케팅 자영업자잖아요. 메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책이거든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매칭시켜야지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보라는 속성이 어떻게 이제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연구를 하다가 만난 책인데, 책을 마지막 장을 듣고 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 책 앞장에다가 막 갈겨 쓴 서평을 쓸 만큼 굉장히 강렬한 책이었어요. 마지막 장에 좀 야한 사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빨간 종이가 종이가 빨간색이었군요. 네, 종이가 빨가해가지고 아마 그랬나 봐요. 나는 요 생각이 들어. 아까 뭐 그 석기시대 이럴 때도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벽에다가. 그럼 우리가 뭐 100기가 용량 100기가짜리 뭐 하듯이 걔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돌 무슨 100평짜리 있어. 그 자기 하드디스크인 거예요, 그게. 그죠? 서로 막 이걸로 정보 싸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서 나오는 가장 인상 깊은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반복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차라리 어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붙잡고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결국엔 뜻이 통해요. 근데 뜻이 안 통한다고 해서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질러봤자 그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그 정보의 그 명확성,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를 검증하는 게 인터넷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인데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는 편하게 클릭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와,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보고 더 오랫동안 이야기해야지 내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거, 선물, 큰 목소리, 뭐 그 강렬한 이미지 이런 걸로 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간을 좀 길게 드렸어요. 평상시보다. 네. 야수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분 토론이 왜 100분까지 토론을 하는지 끝장 토론이 있는지도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얘기를 듣고 나서. 더 길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용돈이라는 주제로 해서 책 얘기 하시면서 이제 책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얘기하셨던 책들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핵 개발하지 말래며. 그래서 핵 개발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냐?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고요. 김정은이 그래서 우리 평화체제로 이제 가자. 올림픽도 출전할 수도 있고 뭐 만날 수도 있고 다 이야기하면 핵 개발하면 핵 개발한다고 욕하고 전향적으로 평창 올림픽 참가도 할 수 있고 나만 뭐 잘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면 또 자기 말 바꿨다고 욕하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쪽도 다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결국은 문정인 특보하고 정세현 전 장관을 그렇게 보수 언론이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비판해도 결국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소한 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도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무조건적인 반대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분하님.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런 상황이 안 와요. 공감력을 갖기 위해서 한번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빨리 생각을 바꿔줘야 될 사람들은 그 문정인 특보나 정세현 전 장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관되게 가고 네, 있잖아요. 그냥 일관돼요. 욕먹어도 일관돼요. 그러면 학자로서 어떤 분은 평가받고 한 분은 뭐 전직 관료로서 경세가로 뭐 평가받으면 되는데 지금 언론은요. 남북 관계가 계속 긴장 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제가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자, 트럼프도 이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취임 1년 되는데 그 트럼프 자체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 하는 짓을 보면 막 취임 초기하고 달라요. 그만큼 학습 효과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워낙에 막 개망난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도 금방 자기 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도 무엇이 이익인가 한번 생각하게 될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획기적인 사건 하나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시대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김정은의 말이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느라고 우리 인민들 고생했다. 앞으로는 이제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었고요. 남한도 당신들도 우리 동포로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북한의 개발 사업 같은 게 생기면 남한한테 먼저 그거 주고 개성공단 다시 열기만 해도 한반도는 급격하게 평화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통일이 밥이다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역설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로 가는 거니까 14%의 국민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논리. 정말 이상한 논리는 저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핵을 개발해 놓으니까 한반도에 앞으로 핵 떨어질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강철비.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홍준표가요 1월 1일 날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면서 달력에 인공기가 등장하는 세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 사건인가? 그거 진짜 저 그림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은행이 공모를 해요. 어린이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촛불 관련한 것도 있고 통일 관련한 것도 있고 이런 그림을 공모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 태극기도 있고 인공기도 있고 그게 어우러지면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되게 잘 그렸어. 그것이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 달력이 지금 들어간 건데 그걸 갖고 지금 전국무리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게. 아우, 훈아님은 되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네, 욕하니까. 하세요. 근데요, 그게 논란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인공기의 위치가 태극기보다 조금 높다. 근데요, 그거를 그린 어린이는 저는 천재화가 같던데요. 진짜 잘 그렸어요, 그림을.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 신년 인사에 한 말이에요.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지금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2차례나 강조했고요. 참, 금년 선거는 자유의 요 느낌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조율해 가면서 트럼프도 김정은도 양손으로 요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저는 올라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트럼프가 불편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계속 안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통령의 위치는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부분이 더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 트럼프 자체는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얻는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반응은 지켜보지 뭐. 저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진정성 있는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니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올림픽의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다. 근데 그게 올림픽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뭐 선수단도 오고 무슨 응원단도 오고 하면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이어진이 계속 되면서 어쩌면 올해 안에도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관계만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만 가면 그 사이에 김정은이 핵 실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김정은은요, 평창 올림픽이 잘 성공하길 바란다. 근데 거기엔 또 한 축도 있어요. 올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70주년이 되니까 그 70주년이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축하 속에서 그 행사를 치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예로 들었죠, 김정은이. 둘 다 잘 치러지길 바란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아님의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낙관과 이게 비관이 있으면 낙관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은 저 전망이 저는 그렇게 가야 하고 향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직선으로 가진 않겠죠. 어딘가에서 또 이제 반동이 있고 흔들기가 있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검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명박 박근혜 보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권일 때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 남북 관계를 좀 오바마식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조합도 잘 맞아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의 성격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 들어서도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북한은 늘 내치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트럼프가 장사꾼적 기질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를 푸는데 과거의 이념형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그 요리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이념형 지도자들은 요리가 안 됩니다. 이념형으로 가야 하니까. 근데 오히려 실용적인 지도자들과는 이제 요리라는 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런데요. 처음에 김정은 신년사가 나왔을 때 TV 화면에 보면 밑에 트럼프 두고 보자 이렇게 계속 떴던 거 아세요? 지켜보자와 두고 보자가 참 어감이 너무 다른데. 그런데 우리 언론은 두고 보자로 떴습니다. 계속 그 밑에 자막이. 그랬다가 오늘 지켜보자로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중관계 회복하려면 빨리 자유한국당 쪽 정치인들이 변화된 세상에 자기를 맞춰가야 돼요.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뭐가 나와도 무조건 그 문재인 흔들기 코드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언론이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흔들고 클릭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사실보도. 그 사실보도의 목적이 네. 공익, 국민, 그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먼저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긴급 회견을 열고 오는 9일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시기와 장소, 회담의 급을 제안한 겁니다. 회담 주제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남북 연락 채널 복구도 제안했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의제로 개최할지 판문점 연락 채널로 사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의를 앞두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어떤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지 불과 28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조명균 장관 기자회견 자체도 회견 1시간 반 전쯤 전격 발표됐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속전속결식 반응은 우선 3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올림픽 안전과 흥행을 위해 북한 대표단 참가가 급선무라는 건데 여기에다 그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미 전략자산 철수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조건부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화가 북핵 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입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지렛대로 북미 대화,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대화 국면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을 늦추려는 북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얼마만큼 대화로 끌고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의원은 오민석 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가능해진 겁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성취를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역 인사 등 20여 명으로부터 공천 등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 아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지만 두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두 의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수사 기록 검토 등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에 구성. 어제 신년사는 아주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신년사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러니까 김정은의 메시지보다 김정은의 외모에 집착한 사람들이 보도를 막 쏟아내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팔자주름에 처진 볼살, 34살로 보이지 않는 김정은의 늙은 얼굴.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예. 보는 쪽도 있는 아마도 거죠. 안정감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목소리도 그렇게 지금 딱 안정감 거기에 동의가 되고요. 근데 어제 북한의 제안,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니까 2시에 조명균 장관이 북한에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평창 참가, 관계 개선 등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첫 남북 회담이 되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남북 당국 회담이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제 그 김정은의 신년사는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북한에 대하여 우리는 키 리졸브 훈련을 잠정 연기하고 북한은 핵도발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대부분의 언론이 이게 미국과의 엇박자다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한미연합사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뭐 이래서 되게 혼란스럽게 국민들을 만든 건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요 얘기는 더 멀리 가면 이미 집권 초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요게 평창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우리가 키 리졸브를 중단할 테니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북한도 도발을 그때까지 멈추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하는 걸 보면 극단적이질 않으세요. 응? 좋은 점이죠? 예, 그래서 그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협상을 해도 뭐 양쪽에서 주장을 하면 한쪽 입장으로 가는 경우는 협상이 아니고요.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결론이 나왔을 때 양측이 그냥 만족은 못해도 용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의하고 인정해야 동의돼서 동의보감이라도 만드는 건데. 아, 이 맥락 있는 유머. 고등학생 유머요. 예. 급식 유머.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뭐였냐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랬었죠, 지금까지. 네. 반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서방의 북한과 좀 친한 그 학자들 얘기를 전해 들어보면 김정은은 절대로 남한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져 오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갑자기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잖아요. 사변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신속하게 우리 정부에서 9일날 판문점에서 당국 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지금 뭔가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최대 쟁점은 그런 게 되겠죠. 키 리졸브를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이제 이 키 리졸브 중단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예. 트럼프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또 일본이 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연합 훈련을 잠정 중단하겠다 할 수도 있다. 니들이 그렇게 해주면. 네. 그 부분은 아마 미국과 이미 사전에 내락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미 교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당신이 말할 수 있어. 재량껏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있어서의 김정은을 이제 올라태웠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미국은 좀 이상한 모양새 되겠네 하는 싫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재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사실은 트럼프의 업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직접 너 김정은 너까지 직접 상대 안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 노동 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 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서 그런 표현했어요. 1월 1일 김정은의 담화. 이게 나중에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왜 그 날짜를 붙여서 우리가 명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김정은 자신이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진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족의 존엄과 기성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가지고 옛날 방식이신 분들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정은 자체는 원래 개방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체제가 너무 불안정한 속에서 대한민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 관계를 굉장히 경색시켜 놓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김정은 자체가 어쩌면 자기들 자위권 차원에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쓰는 일은 없다.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긴 했지만 김정은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은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잘 살게 해보겠다는 그 시작으로 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김정은의 지금 1월 1일 날에 그 담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발표? 이게 신년사. 네, 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아, 조심스럽게 말하시는군요. 저도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해보면 저는 어제 처음으로 김정은의 육성을 우리나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어제 처음이었는데요. 이게 제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 듣고서 뭐 저 친북 종북 할까봐 전해드리면 그 방송에 김정은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와, 목소리가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늙었다 이 생각했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조작한 목소리인가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마치 더빙? 예. 어떤 약간의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목소리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갖는 어감인데 그게 이렇게 걸쭉하면서 좀 보스 같은 느낌의 목소리로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군요. 트레이닝을 했을 거예요. 그 말투나 얼굴도 굉장히 늙어 보이게 했잖아요. 네,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김정은을 미치광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서방 언론에서. 그런데 갑자기 어제는 김정은이 상식적인 범위의 사람 지도자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간간히 언론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쨌든